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저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KF-21을 포함한 방위 산업 기술에 대해서 IP적 차원에서 진단을 하여 보고자 합니다. 저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전공한 임호 변호사입니다. 전편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5세대기라고 주장하는 수호이 57을 수출 시장에 내놓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알제리, 인도 등에서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도입이 성사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엔진이나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 현대 공중전의 필수 역량이 수호이 57에 낙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수호이 57은 구형 AL41 엔진을 5세대 엔진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워서 슈퍼크루즈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스텔스 기능이 불완전하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수호이 57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적 활약을 하지 못하고 수백 킬로 떨어진 안전한 후방에 머무르면서 원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그 실전의 운용 방식은 과연 이 기체가 제5세대기가 맞느냐 하는 회의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엔진은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기술 개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단기적으로는 선진 기술을 추격하는 데는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처럼 수십 년간의 실패를 거듭한 시험과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화되지 않으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기술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하여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5세대기로 불리는 수호이 57에 장착된 엔진은 F-20이나 F-35에 장착된 F-119나 F-135와 같은 제5세대의 엔진과 동등한 성능을 낼 수는 없습니다. 수호이 57에 장착된 엔진은 이들 엔진을 모사한 열등한 형태의 엔진으로서 전투 시에는 순간적으로 그 유사한 추력을 낼 수 있는 정도이고 그 수명도 매우 짧은 열등품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소련과 러시아의 엔진 기술이 결코 서방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소련이 IP를 무시하는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엔지니어에게 그가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면 발명자라는 인증을 하여 줍니다. 이렇게 발명자 인증을 받으면 그는 승진의 우선권을 받게 되고 주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는 자신이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기술만을 국가에게 공개합니다. 나머지 기술은 후일의 승진을 위해서 또는 파면이나 숙청의 위험의 대비용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따라서 소련의 발명자 인증 제도는 최소한도의 기술, 즉 통상적으로 향상되는 정도의 기술만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공개될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설계국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기술 진보를 이룩하려는 구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은 스탈린 시절 롤스로이스의 닌 엔진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것을 시작으로 스탈린 이후에도 클리모프와 류리카 같은 주요 설계국 사이에 상호 기술 이전을 위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일상적 업무로 허용하였습니다. 사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후발자가 선발자의 기술을 추격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공학으로서 모럴 중립적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실물에 체화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허 명세서를 통하여 기술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련이 운용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식이 IP를 은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데 있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특허라는 독점권이 보장되어야만 엔지니어의 IP를 보호하여 줄 수가 있는 것인데 특허적 보호가 없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면 힘들여 개발한 IP를 경쟁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소련의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설계를 그대로 복제하여도 제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거나 심지어는 고장이 나도록 심술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자가 제품을 일단 분해한 뒤에는 조립이 불가능하도록 블랙박스화를 하기도 하고, 일회용으로 특수 용접 처리를 해서 일단 분해하면 파괴되도록 만들거나 온갖 복제 방지의 기술을 연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소련의 엔지니어들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숨기는 데 전력 투구하여 왔는데, 이러한 기술적 환경 속에서 선 개발자의 기술 공개나 상호 경쟁자 사이의 교류를 통한 IP의 증진은 결코 바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기술계에서는 엔지니어가 개발한 최적 실질에는 결코 공개되지 않았고, 차위 또는 차하위의 실수레들만 공개되어 이들을 조합한 결과물도 열등한 것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련의 엔지니어가 자신의 기술을 숨기려고 하는 데 비해서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를 최초로 개발한 프랭크 슈나이더가 GE에서 자신의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당하게 되자 프렛 앤 휘트니로 이직해서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 20년간 보호를 받으면서 그동안 단결정 주조 기술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경쟁자인 GE도 버스나이더의 특허 명세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를 주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GE와 프렛 휘트니 사이의 경쟁은 IP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비해서 소련에서 튜만스키와 류리크의 경쟁은 IP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아무리 수호이 57에 장착된 엔진이 최첨단으로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우수한 엔진이라고 선전을 하여도 IP를 증진시키는 분위기에서 기업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개발된 GE나 프렛 휘트니의 F110이나 F100 엔진의 기술 수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련의 제트 엔진이 서방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자 소련은 엔진의 성능과 수명을 포기하고 그 대신 구조가 단순한 엔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부 출신의 기술자가 30분이면 수리할 수 있었고 필요하면 엔진을 갈아 끼우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공중전에서도 3분에서 5분 동안만 초고온을 견딜 수 있으면 표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는데, 전투 이후에 엔진은 교체하면 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만스키가 1956년부터 생산한 R11 엔진은 미그 21에 장착되어 월남전에서 F4 팬텀의 대항마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이 엔진은 2만 대 이상이 생산되는 등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튜만스키 R15 엔진은 미그 25에 장착되어 마하 3을 낼 수 있었고 2,000대 이상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R15 엔진은 비효율적인 설계를 인해서 연료 소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또한 기술의 부족을 표준을 변경하거나 교리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1980년대에 이르게 되자 소련의 엔진 기술은 서방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소련은 거의 한계에 직면했었다. 당시 소련의 소재공학은 TIT를 높일 고내열 합금 및 단결정 주조 기술이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였고, 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소련이 더 이상 엔진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엔지니어에 의하여 장기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IP를 무시하는 소련의 체제에서 이러한 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하는 것은 거의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다소간의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엔진이 서방의 엔진에 비해서 여전히 기계의 정밀도가 낮고 그 수명과 내구성이 매우 짧다는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IP 체제가 서방과 동일한 보호 수준으로 수립되지 못하는 한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